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9월 9일 월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 비상응급 대응을 위해 연휴에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보상을 강화합니다. 연휴 기간 진찰과 조제에 대한 수가를 올리고 전문의 진찰료 또한 추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을 앞두고 응급의료체계 점검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관련 종합대책 브리핑을 이번 주 중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빚어졌던 TMF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정거래법과 대규모 유통업법 등이 개정됩니다. 정부는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회복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유통 플랫폼에 대한 판매 대금 정산 등 관련 법적 규율을 통해 입점 업체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방한 중인 체코 외교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접견이 오늘 이뤄졌습니다. 이달 예정된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을 통해 원전뿐 아니라 무역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 확대가 기대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을 위해서 연휴에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연휴 기간 진찰과 조제에 대한 수가를 올리고 전문의의 진찰료도 추가 인상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지난주부터 진행되고 있는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다가올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날짜에 따라 문 여는 의료기관 수에는 변동이 있습니다만 그중 응급의료기관 및 시설은 매일 똑같이 전국 518개소가 운영됩니다. 추석 연휴 당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3,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이 운영되고 추석 당일인 9월 17일에는 1,700여 곳이 문을 연다는 겁니다. 앞서 올해 설 당일 1,600여 곳 병의원이 문을 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추석 당일에는 문 여는 병의원이 10%가량 늘어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추석 연휴 수가를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는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30%로 적용해왔는데 올해 추석 연휴 동안은 한시적으로 50%까지 인상합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도 비상진료 이전에 3.5배를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지정한 코로나19 협력병원이 확진 환자의 입원을 받으면 20만 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정부가 지정한 발열 클리닉 108곳에 대해서도 야간 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합니다. 8일 기준으로 부분 운영되는 응급실은 건국대 충주병원과 강원대병원, 세종 충남대병원, 이대 목동병원 등 4곳. 정부는 지난주 우선 파견한 군의관 15명에 대해 업무나 기관을 변경해 재배치하고 순차적으로 235명의 군의관을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아카이브 형식의 사이트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했다며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단하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을 앞두고 응급의료체계 점검을 거듭 강조함에 따라서 대통령실은 응급실 특별대책의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해서 의료계의 대화 참여를 우선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지난주 한 응급실을 전격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섰던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도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상황 점검을 강화합니다. 윤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응급의료체계 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시 한번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따라 이번 주 안에 응급 상황의 행동 요령을 당부하는 등의 종합 대책 브리핑도 실시합니다.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응급실 현장에 보내 의료진을 격려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기로 결정한 것도 이 같은 조치에 따른 겁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의료개혁에 대한 대화의 테이블에 나올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여당이 제안한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에 있어 의료계 참여를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가 동참하지 않을 경우 여야정 먼저 대화를 시작할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긴 어렵다면서도
의료계를 설득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요구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의료개혁이 한창 진행 중인데 책임을 맡고 있는 장차관에 대한 교체는 생각할 수 없고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유예는 교육부도 대혼란을 야기한다며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대규모 미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가 빚어졌던 TMF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 공정거래법과 대규모 유통업법 등의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를 통해서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에 대한 반경쟁 행위를 차단하고 경쟁 질서를 회복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당정이 대규모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에서 자사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끼워 팔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 제정의 뜻을 모았습니다. 제2의 TMF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우선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에 대한 반경쟁 행위를 차단하고 경쟁 질서 회복을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에 나섭니다. 핵심은 상품 중개와 검색, SNS, 동영상과 온라인 광고, 운영체제 등 6개 서비스 분야에서 자사 우대와 끼워 팔기를 비롯해 자사 플랫폼 이용자가 타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멀티호밍 제한과 더해 유리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는 최혜 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금지하는 겁니다. 이와 함께 지배적 플랫폼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고 과징금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반경쟁 행위 적발 시에 과징금 상한을 현행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매출액의 6%보다 상향해서 8%로 하고 반경쟁 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서 임시 중지 명령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른바 을로 불리는 상대적 약자 사업자에게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대규모 유통업법도 손볼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지정해 규제할 계획인데 연간 중개거래 수익이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000억 원 이상 또는 연간 중개거래 수익 1,000억 원 이상이거나 중개 거래 금액 1조 원 이상 등 2가지 안을 놓고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규제 대상 플랫폼에 대해서는 정산기한 준수와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현행 대규모 유통업법상의 규율 중 거래관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항도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산기한은 구매 확정일로부터 10일 또는 20일로 하는 안과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2가지 방안 중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이달 중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법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교육부가 조사해 봤더니 올해 들어서 학생과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430여 건에 이르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부는 350건을 수사 의뢰하고 180여 건은 관련 기관에 영상 삭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착취물. 인공지능의 발달로 손쉽게 영상 제작이 가능해지면서 피해자가 늘고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이제는 정교해졌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라도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진입장벽 역시 굉장히 낮아졌어요. 교육부가 올해 들어 이달 6일까지 학생과 교원의 딥페이크 피해를 조사한 결과 피해 신고 건수가 총 43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27일까지 집계한 1차 조사 때보다 238건이 증가한 겁니다.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 피해가 24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중학교가 179건, 초등학교가 12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피해 건수는 지난 1차 조사 때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피해 신고 한 건당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해 전체 딥페이크 피해자는 61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학생이 588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사 27명, 직원 2명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교육부는 전체 피해 신고 가운데 350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184건에 대해선 관련 기관에 영상 삭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뉴스의 맥 이어갑니다. 지난 7월이었죠. 팀 코리아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고위급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뉴스룸에 나와 있는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유리 기자, 이 한 체코 외교장관 간의 만남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방한 중인 난 리파브스키 체코 외교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회담을 했습니다. 리파브스키 장관은 양국 관계가 꽃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에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Korea is currently the fourth biggest foreign investor in Czechia. We are ready to have more Korean investments in Czechia with focus on gigafactory, semiconductors and hydrogen.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이 같은 중대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은 한 체코 관계의 획기적 발전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는데요. 25년이 넘는 양국 간의 견고한 신뢰 구축을 말해준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조 장관은 더 광범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도 전했습니다. 자, 체코 외교장관이 이 조태열 장관에 이어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만났다고 들었는데 여기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한 총리도 공식 방한 중인 리파브스키 체코 외교장관을 만났습니다. 양국 관계와 경제 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는데요. 한 총리는 한 체코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로 우호 관계가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방안이 한 체코 간 관계 발전은 물론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는 데에도 유익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간 불법적 군사 협력이 한반도와 전 세계 안보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한국 대북 정책에 대한 체코의 지속적인 지지에도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달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이 예정이 돼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나온 얘기도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우선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을 통해서 양국 간 원전, 첨단 기술 분야 등에서 포괄적인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고요. 리파브스키 장관도 윤 대통령 체코 공식 방문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체코 외교장관으로서 윤 대통령의 방문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모든 성과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체코 원전 수주 확정에 속도가 붙고 있는 느낌입니다. 앞서 지난주에도 윤 대통령이 이 체코 국가안보보좌관을 접견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일 윤 대통령은 체코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토마시 포야르 체코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기도 했는데요. 포야르 보좌관은 우리나라와 체코가 원전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을 체결하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코 원전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강한 의지도 보였습니다. 제가 곧 체코를 방문해서 최종 계약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직접 챙길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달 중 체코를 직접 방문해서 두코바니 원전 산업 수주는 물론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체코 원전 수주 관련 상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김일희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이달 들어서부터 정부의 전방위 외교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찾은 각국 정상과의 연대를 공고히 다지는 한편 우방국들과의 안보 협력 강화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9월 각국 정상의 한국 방문과 함께 숨가쁜 외교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무역과 경제,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채택합니다. 기존 21세기 동반자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 위한 논의 진전에도 합의했습니다. 앞으로도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과 글로벌 차원의 기여를
계속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6일에는 퇴임을 앞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에 도착해 윤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양국 정상은 제3국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현지 자국민 대피와 철수에 협력하고 공항에서 상대국 입국 심사를 미리 할 수 있는 사전 입국 심사 제도 도입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기시다 총리님이 쌓아온 양국 협력의 긍정적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困難な時期を乗り越えてきた先人たちの努力を引き継ぎ、未来に向けて韓国と協力していくこと、これは極めて重要です。 체코 원전 최종 계약까지 여러 관문을 남겨둔 가운데 윤 대통령은 한국을 찾은 체코 총리 특사단과 만나 원전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협력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방한한 미국 상원 의원단과 만남에서는 한미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했고 미 의회에 캠프 데이비드 협력 체계 강화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남은 하반기에도 국제 무대에서 외교전을 활발히 펼칠 계획입니다. 올해 안에 한미일 3국 정상회의 개최가 추진되고 있는데 다자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이 따로 모이는 자리가 마련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11월 에이펙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에서도 전방위 외교전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인공지능이 무분별하게 군사 분야에 이용된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서울에서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을 논의하는 고위급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더 안전한 내일을 위해 지금의 국제사회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4 리에임 고위급 회의가 서울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2회차를 맞은 이 회의는 우리 외교부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네덜란드, 싱가포르, 케냐, 영국이 공동 주최국으로 참여했습니다. 리에임 고위급 회의는 AI의 군사적 이용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제 규범 형성에 기여하고자 지난해 출범한 1.5트랙 국제 다자 회의체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AI가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책임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규범을 만들고 가이드라인과 구체적인 조치를 정립할 거버넌스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고위급 회의가 세 가지 A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촉진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그 세 가지 A는 평가, assessment, 적용, application, 거버넌스 정립, anchoring governance입니다. 우리는 현재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향후 세대의 향방을 가르게 될 것입니다. 더 안전한 내일을 위한 우리의 책임을 다합시다. 그러면서 최초의 군사 분야 AI에 관한 다자 포럼인 리에임이 시간의 창이 닫히기 전에 인류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범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국방혁신 4.0으로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 강군 육성이 한창이라면서도 군사 분야 AI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규범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이 군사 분야에 적용되면서 군의 작전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남용에 의한 피해도 초래할 수 있는 양날의 칼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철저한 기준과 규범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이틀간 진행되는 리에임 회의는 세계 전체 회의, 47개 소그룹 회의, 2개 특별 세션과 정부 대표 라운드 테이블 등의 행사를 끝으로 10일 폐회식을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 군사 분야 AI 규범 마련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선언적 문서인 블루프린트 for 액션이 결과 문서로 채택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리에임 고위급 회의 개최를 통해 군사 분야 AI 논의를 국제사회에서 선도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야전 부대를 찾아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해병대 이사단에 방문한 김 장관은 적이 도발한다면 즉시 강력히 끝까지를 원칙으로 단호히 응징한 뒤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취임 사흘 만에 해병대 이사단을 찾았습니다. 김 장관은 해병대 이사단 최전방 관측소를 방문해 경계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우리 군이 두려워할 것은 적이 아니라 국민이라며 적의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우리 군이 가장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적의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국민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면 우리 군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김 장관은 적에게 자비는 없다며 적이 도발한다면 즉강 끝 원칙 아래 적이 추가 도발을 할 수 없을 때까지 충분히 단호하게 응징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8일 귀순자 유도 작전과 지난 5일 서북도서 사격 임무를 훌륭히 수행했다면서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김 장관은 간부 숙소를 방문해 생활 여건을 점검한 뒤 함께 식사를 하며 부대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복무 여건과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4일부터 닷새 연속 6차례에 걸쳐 쓰레기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보냈습니다.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띄운 건 5월 말부터 모두 17차례인데 닷새 연속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내용물은 종이류와 비닐, 플라스틱병 등 생활 쓰레기로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잠잠하다가 다시 쓰레기 풍선 살포에 나선 건데 민간단체 대북전단에 맞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합참은 쓰레기 풍선을 격추하지 않고 대응 매뉴얼에 따라 의연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연아입니다. 내년 예산안의 쓰임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년에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단가가 인상되고 학용품비 지원 대상도 확대됩니다. 또 이혼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한부모 가족을 위한 대책도 추진됩니다. 윤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는 돌봄과 생계를 동시에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큽니다. 퇴소를 하고 네. 그 일을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는데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저소득 한부모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단가를 월 23만 원으로 인상하고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도 자녀 1인당 월 35만 원에서 월 37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학용품비 지원 대상도 초등학교까지 확대합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확보한 매입임대주택을 활용, 주거지를 제공하고 보증금 1,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지원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150%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됩니다. 특히 정부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50% 가구와 초등학교 취약아동 가구의 정부 지원 비율을 올릴 계획입니다. 정부 지원 가구 수도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른 부모님들은 좋은 대학 가면 다들 1학년 누리라고 즐기라고 경험해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해 줄 수도 없고 대학교 간 아이한테 정말 옷 한 벌도 해주지 못했어요. 이혼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한부모 가족이 늘어나는 상황.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 대상입니다.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최장 18년까지 지급합니다. 또한 선지급제도 운영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총 9명의 양육비 이행관리원 직원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계속해서 금융 분야 살펴봅니다.
금융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5.9% 늘어난 4조 2,408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내년엔 특히 서민과 청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변차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빚을 갚기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올해 금융위에서만 3,3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지난달 말까지 누적 8만 2천여 명이 신청했는데 내년엔 5천억 원으로 1.5배 늘어납니다. 지난 7월 발표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를 통해 대상자 기준이 완화되고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새출발기금의 규모를 총 40조 원 이상으로 키울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서 원활한 재기를 뒷받침하겠습니다. 금융위가 내년도 세출 예산안으로 편성한 예산은 총 4조 2,408억 원. 올해 세출 예산 대비 2,378억 원 증액된 수준입니다. 서민 청년층 금융 지원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 투자에 집중했습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 도약 계좌에는 올해보다 50억 원이 늘어난 3,75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내년에도 매월 신규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자는 안정적으로 정부 기여금을 지급받게 될 전망입니다. 반도체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신설됩니다. 반도체 설비 투자 지원 특별 프로그램,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위한 자금으로 2,80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반도체 팹리스 기업의 투자를 위한 반도체 생태계 펀드 사업에 300억 원, 첨단 산업 저리 대출 프로그램에 2,500억 원이 반영된 겁니다. 이를 통해 설비, R&D 등 국내에 신규 투자하려는 반도체 분야 시설 기업은 최저 국고채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 밖에 핀테크 지원 사업 예산은 129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특히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현지 프로그램 및 박람회 참가 등 해외 진출 지원 예산 10억 원을 신설했습니다. KTV 변차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은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건 원전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원자력 원로들과 만나 오찬 간담회를 열고 원자력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원자력 역사의 주요 순간마다 핵심적인 역할을 한 원로들 덕에 원전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원로들은 앞으로 원전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품질과 운영, 안정성 측면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원전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믿음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전국의 4년제 대학이 9일부터 대학 입학 수시 전형의 원서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수시 모집 인원은 총 27만 1,481명으로 전체 모집 인원 34만 934명의 79.6%에 해당합니다. 수능 점수 위주로 선발하는 정시와 달리 대학들은 수시 전형에서 모집 인원의 약 90%를 학교 생활기록부 중심으로 선발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수시에서 39개 의대는 전체 모집 인원의 67.6%인 3,108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한국 영화가 흥행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대형 상업 영화에 투자가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순제작비 50억 원 내외의 중예산 영화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정부가 중예산 영화를 지원해 한국 영화의 허리를 잇기로 했습니다. 김창규 기자입니다. 올해 1,000만 관객을 돌파한 한국 영화는 파묘와 범죄도시 4 단 2편. 이 두 영화를 제외하면 상반기에는 매출액 200억 원과 200만 관객 수를 넘긴 한국 영화는 단 한 편도 없었습니다. 최근 개봉한 파일럿과 탈주 등 몇 편의 영화를 제외하면 손익분기점을 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한국 영화의 흥행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업계에서는 허리가 끊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살인의 추억과 올드보이처럼 허리를 이어주는 중예산 영화가 줄었다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 영화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순제작비 50억 원 내외의 중예산 영화 지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처음 편성했습니다.
중예산 영화가 시장 다양성을 늘리고 신인급 인력의 성장 사다리로 기능해 한국 영화에 활기를 불어넣을 거라는 설명입니다. 투자나 뭐 이런 쪽에서 옛날만큼은 좀 덜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하여간 뭐 그런 역할을 좀 저희들이 더 이제 많이 해서 가능성을 충분히 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중예산 영화 제작 지원 사업에는 100억 원이 편성됐는데 전체 영화 지원 예산의 8분의 1 수준입니다. 이와 함께 콘텐츠 분야 R&D에 해당하는 기획 개발 지원 예산에 10억 원 는 26억 원을 편성해 시나리오의 양적 질적 성장을 꾀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 콘텐츠 산업 전반의 국외 자본 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리그 펀드도 새롭게 조성합니다. 정부 출자 400억 원을 마중물 삼아 1,000억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문체부는 문화예술 분야 예산안에 지난해보다 9.1% 는 6,85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순수예술 도약을 위한 정부 의지가 담겨 있다며 예술이 한류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5일간의 긴 추석 황금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명절 분위기로 들뜨는 이 기간,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지인을 사칭해 돈을 뜯어내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문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문자처럼 속이고 메신저 앱으로 유도해서 금전이나 상품권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뜬금없는 교통범칙금,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문자나 수상한 청첩장, 부고장 문자를 받았을 때는 URL이나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말고 스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 설정도 강화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리하느라 화기 사용이 늘어나는 추석, 덩달아 화재 위험도 증가하는데요. 지난 5년간 현황을 살펴봤더니 화재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날은 추석 당일이었고 이어서 추석 전날, 추석 다음 날 순이었습니다. 추석 전날에는 낮 12시에서 오후 2시, 당일에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화재가 집중됐고 추석 다음 날에는 오후 4시에서 8시가 가장 위험했는데요. 5년간 추석 화재 건수는 총 1,170건으로 3건 중 1건은 주거시설에서 발생했으며 원인은 부주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음식물 조리 중 발생한 화재는 추석 연휴 기간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소방청은 식용유 등 기름 화재는 물을 뿌리면 오히려 불꽃이 튈 수 있다며 젖은 수건을 이용해 덮거나 K급 소화기를 사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고향과 가까운 농촌 지역 방문해서 향토 음식도 맛보고 다양한 체험도 해보면 어떨까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요 권역별 8개 기차역에 농촌 관광지도 5,000부를 배포합니다. 여기에는 연잎밥, 떡갈비, 산삼 백숙 등 농촌진흥청이 선정한 농가 맛집 76개소가 소개됐고요. 전래놀이, 과일 수확 체험, 장 담그기 등 연휴에 즐길 수 있는 전국의 주요 체험, 휴양마을 목록도 담겼습니다. 게다가 이번 추석 연휴에는 여행 플랫폼 프립, 노는법에서 농촌 여행 상품을 최대 40% 할인하고 티머니고, 코레일톡 앱에서도 교통비를 최대 30에서 50% 할인해 주는데요. 농촌 투어 패스로 혜택받으면서 알찬 여행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늦은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높은 기온의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늘 저녁까지 일부 내륙은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전국이 구름 많겠고 제주도는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34도까지 오르면서 늦더위가 계속되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곳곳으로 최저 기온이 열대야 기준인 25도 안팎을 보이면서 다시 밤사이 더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과 청주 25도로 출발해 낮에는 서울과 대전이 34도로 무덥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강릉의 아침 기온 22도 보이겠고 낮에는 강릉과 속초 30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광주 24도, 대구 23도로 시작해 낮 기온 광주와 대구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상에서 최고 3에서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면서 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림픽에선 영웅이 탄생하고 패럴림픽엔 영웅이 출전한다는 말이 있죠. 막을 내린 파리 패럴림픽에서 우리 선수단은 금메달 6개를 포함해서 총 30개의 메달을 따냈는데요. 양팔이 없는 양궁 선수부터 시각장애가 있는 육상 선수까지 불편은 있지만 불가능이란 없다는 것을 보여준 모든 참가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